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코스닥 시장 드디어 종가 기준으로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장중 내내 탄력적으로 쭉쭉 밀어 올렸고 코스피 시장은 상대적으로 탄력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습니다. 또 어제의 주인공 단연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합의 이슈였죠. 관련한 전략 오늘 함께 세워보도록 하고요. 그런가 하면 밤사이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공급망 회의에서 웨이퍼를 들어 보이면서 반도체는 곧 인프라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공격적 투자를 강조했는데요. 자, 이와 함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정책이 우리 시장, 우리 기업들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투자 전략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점프 시작입니다. 불확실성이 제거된 SK이노베이션 주가 전망 함께 살펴봅니다. 네,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에는요. 지배구조, 실적, 자회사 이렇게 3박자를 갖춘 SK텔레콤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의 고수익 포트 시간에는요. 건설주 강세 언제까지 지속될지 같이 전망해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든든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 주신 키워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SK이노베이션 주가 점프 시작이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네, LG와 SK 간 배터리 분쟁 합의로 LG는 지재권을 인정받고 또 SK이노베이션은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라는 평가인데요. 어제 양사 모두 올랐고 특히 SK이노베이션이 11%가량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또 2차 전지 소재 장비주들도 나란히 강세를 보였는데 과연 SK이노베이션 주가가 이제 점프를 시작할 것인지 그리고 소재와 장비단에서도 또 수혜주들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투자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시작하자마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앵커님. 예. 네, 기대하고 계셨던 거죠? 그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지금 어느 정도 악재가 끝났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딱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LG화학 살까요? SK이노베이션 살까요? 오늘은 좀 질문이 어려운데요. 예, 점점 난이도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네. 네. 답을 제가 못 드릴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답을 제가, 근데 솔직히 이게 답을 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뭐가, 맞다, 틀리다 보다 잘못 사면 그냥 손해보면 되니까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가장 큰 틀이 좀 변화가 됐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포인트는 개인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의는 잘 했고, 1조와 3조 사이 2조 딱 퉁쳐서 한 발씩 양보 괜찮은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배상금 그러니까 합의금을 지급할 회사가 자금 부담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어떤 내용을 보게 되면은 분할 지급으로 이어지겠다. 그러면 2022년 한 1, 2년 사이에 한 5천억씩 4번, 5천억씩 2번이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 부담은 크게 없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로열티를 1조 원대 지급하는데 아마 이쪽도 자금 부담이 이번에 SKIET죠. 분리마크 회사가 상장돼서 그를 통해서 현금 흐름이 개선되게 되면 크게 부담이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잘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동안 SK 입장 쪽에서는 좀 덜 주려고 LG 입장 쪽에서는 아니 그래도 우리 기술인데 라는 생각에 더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연되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냥 이제 끝났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던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는 일단 제 궤도로 올라가는 첫 시도는 보여지고 있는데 이런 얘기 뭐 어제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재미없는 얘기는 다 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또 악재로 작용했던 게 전기차 메이커의 배터리 내재화 이슈죠. 이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래도
자기들이 다 배터리를 만들고 아니면 또 신경을 쓴다고 하게 되면 그래도 필요한 거는 소재나 그냥 또 둘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비나 부품 소재 이쪽은 어디다 갖다 가지고 와서 또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경쟁력을 쭉 봤었을 때 솔직히 중국산을 쓸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중국산이 가성비는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썼다가 미국에서 중국산 또 제품 금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타격받죠.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효율화나 그리고 좀 검증된 업체 쪽을 쓰자라고 하게 되면 한국산이 또 당연히 인기일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나올 수 있는 파장을 생각하게 되면 기대감은 더 커지면서 오히려 장비 소재 부품 쪽의 2차 전지 쪽을 잘 다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또 지금 SK 이노베이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정유 업종이 개선되고 있죠. 정제 마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한때는 마이너스까지 가서 고생했다가 이제 지금 추이를 보게 되면 2달러대까지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죠. 그런데 아직까지 BP가 4달러, 5달러 되다 보니까 조금 멀었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도 여전히 이런 추세가 계속되게 되면 특히 유가가 한 WTI 기준으로 한 60달러대를 유지만 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변화들은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게다가 또 중요한 게 정유업체 입장 쪽에서는 재고 평가 이익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싸게 들어왔던 선출법에 따라서 싸게 들어왔던 유가가 지금 개선을 했더니 이만큼 올라서 우리는 평가 이익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하나 실적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최근에 보다 보니까 경유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친환경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좀 1000대씩 받았었는데 그래도 경유의 마진이 올라가고 있고 항공유가 또 이제 서서히 항공사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항공유가 마진이 개선되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정유 업종에는 기대감이 조금씩 커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을 봤을 때 실적이 어땠느냐라고 보게 되면 올해는 그래도 괜찮을 것 같고요. 1분기 영업이익이 2,400억대 흑자 예상을 하고 있고 올해는 턴어라운드 한 8,900억 정도 잡는데 이 부분은 잡기보다는 아무래도 어떤 유가에 대한 동향과 수요에 대한 기반들이 확인이 돼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래도 작년처럼 급격한 실적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게 되면 아마 배당이 다시 재개가 될 걸로 보여지게 되면 1,250원이다 보니까 미미하죠. 미미하다고 하더라도 배당이 회복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실적은 이제 변화가 된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흐름들 나쁘진 않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했다는 부담이죠. 하지만 여기서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동안 좀 너무 많이 빠진 것도 하나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딱 주목으로 보게 되면 그냥 박스권입니다. 지금 32만 원대 저항, 한 20만 원대 지지 이 부분을 잘 보여주고 다시 어떤 박스권 하단부 지지하고 돌파하는 이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단기 차익 매물 때문에 한 25만 원대 밑으로 내려온다. 오히려 비중을 늘려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2차 전지 관련된 쪽 모멘텀 살아있고 변화가 크지 않다라고 보게 되면 다시 박스권 상단부를 뚫으러 가겠죠. 그런 쪽을 이제부터 확인하는 구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그러면 또 배터리의 성장세는 계속될 것인가 이 부분이 1분기 실적을 가지고 또 확인을 할 겁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는 공급 우회 시장이어도 앞으로 2023년도 이후부터 가게 되면은 충분히 수요가 나오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또 역전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오게 되면 앞으로 배터리 가격은 계속 하향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효율은 더 높여야 되고요. 이게 계속 배터리 업체들이 투자를 계속하고 어떤 라인을 계속 늘리고 그래서 나올 수밖에 없는 효율을 늘리는 과정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서 또 하나 전고체 배터리죠. 이쪽도 앞으로 일본 쪽이 가장 빠르지 않을까 싶은데 삼성 SDI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 개발을 계속해서 또 하나의 변화를 가져가는 것도 숙제고요. 그런 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2차 전지 쪽에서 얼만큼 실적을 받쳐주느냐 그런 쪽으로 보여지는데 내년 정도에는 SK 이노베이션도 흑자를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도 한번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배터리의 수익성인데 이 부분도 지금 기조로 보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단기적으로 그 원전재 가격들이죠. 이런 쪽이
지금 현재까지 보게 되면은 재료비에 그리고 또 양극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재료비가 배터리 가격에 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들어가는 어떤 원자재들이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부담이 되겠죠. 그래서 올해 한 2월 달보다는 3월 달이 조금 좀 상승폭이 좀 낮긴 하지만 좀 하락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어떤 부담감은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과거보다 높은 수준의 재료비를 반영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부분들, 이런 것도 이번 1분기 실적을 통해서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단기 급등은 했지만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이런 관점 쪽에서 레벨업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이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서 그래도 찾아본다라고 하게 되면 동박 관련주, SKC, 솔루스 첨단 소재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동화기업 같은 경우는 검자재랑 또 전액 관련된 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회사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SK이노베이션의 조정시 그리고 이런 소재 관련된 쪽은 찾아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의 불확실성 제거 관련한 투자 전략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와 함께 또 동박 관련주로 SKC, 솔루스 첨단 소재, 동아 기업에 대한 관심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코오롱 급등세 얼마만이야? 라고 꼽아오셨네요. 네, 김민수 대표께서 그동안 좀 강조를 하셨던 코오롱 그룹주들 최근에 상승세도 좀 눈에 띕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4분기에 미국에서 인보사 임상 3상 재개 소식에 또 강세를 보였고요. 또 자회사 코오롱 인베스트먼트가 두나무 지분 보유하고 있다라는 소식에 또 이 점도 부각되면서 급등이 나왔는데 관련해서 저희 어떻게 작전 세워볼까요? 네, 제가 할 얘기 다 하셨네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할 얘기가 적은데 코오롱 얘기도 한번 지난번에 했었나요? 네. 했었으면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코오롱이 제가 보기엔 생명과학은 별 기대감이 없고요. 이제 다시 살아나나, 지금 티슈진 4분기에 미국의 임상 다시 들어간다라는 얘기,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로 인해서 많이 빠졌던 코오롱 그룹주들에 대한 변화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오롱 같은 지주사도 대표적으로 코오롱 생명과학 지분이 한 20%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부분이 너무 많이 흔들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코오롱과 코오롱 생명과학의 추이를 봤었을 때 거의 유사하게 움직였죠. 근데 지금 지분의 20% 말고 나머지 80%가 더 있는데 80%는 다른 쪽에서 나오는데 그걸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코오롱 생명과학 때문에 너무 많이 코오롱이라는 회사가 흔들린 게 아니냐라는 관점들이고요. 그 밖에 또 코오롱 관련된 코오롱 인더스트리,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플라스틱 이런 회사들도 다 보게 되면은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저평가입니다. 그랬던 눈높이가 낮아지는 이유가 이 코오롱 생명과학 때문에 너무 리스크를 크게 잡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코오롱 생명과학은 생명과학이고 우리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뚜렷이 보여주기 시작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어제도 장중에서 움직였다가 또 차익 매물 때문에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코오롱을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는 기대감이 좀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오롱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되고 있죠. 앞서 말씀하셨던 코오롱 인베스트도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다. 1.4%인데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지분에 대한 기대감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기 때문에 비슷한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급등한 종목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부분들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코오롱 인더스트리 지분율 34%, 코오롱 글로벌 지분이 75%입니다. 이 부분을 물론 비상장사도 더 많죠. 그런 의미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개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상장사 지분 가치가 1조 원대 육박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조 원대 육박하는 것에 대비해서 코오롱 시총은 4,500억대다. 너무 괴리가 좀 심하죠. 근데 만약에 실적과 관련된 가치는 전혀 안 반영됐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가치까지 반영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오히려 지분 가치 외에 플러스 알파가 더 되다 보니까 당연히 지금 저평가가 심화됐다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실적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은 작년에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영업이익 또한 2,700억대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를 계산해 보게 되면 작년 기준의 PER이 2배, 그리고 PBR 0.4배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좀 너무 많이 빠졌다는 대표적인 지주사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요즘에 보면 지주사 종목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SK도 투자형 지주사에 대한 시각들 때문에 저점에서 꿀럭꿀럭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LG도 최근 들어서 기업의 변화 기대감들, 특히 LX그룹과의 또 분리와 함께 LG전자의 또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같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지주사도 지금 저평가됐던 측면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코롱 생명과학 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 20% 정도가 있다 보니까 영향은 받겠지만은 지분 가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다라는 쪽이고요. 두 번째로 또 실적은 괜찮다라는 쪽인데, 그래도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작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3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대가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는, 특히 돈 벌어서 좀 낮춰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코롱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고 하더라도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빠진 부분들이 회복된다는 관점 쪽에서 보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 5만 원대 근처까지는 중기적으로 더 열려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급등한 부분들이 여전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자리를 찾아간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 레벨업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또 하나 건설 부분이 만약에 부각받으면서 움직이는 이런 코롱 글로벌과 같은 모습들이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건설 부분에 대한 종목들, 금호산업이나 효성중공업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지주사 측면들이 부각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SK나 효성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코오롱 그룹주들, 관련주들 긍정적인 전망들 함께 짚어주셨고, 관련해서 같이 살펴볼 종목들도 같이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어떤 작전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시장 재미없습니다. 대형주 지수는 거의 정체를 바꾸는 상황 쪽에서 특히나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소형주 쪽으로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이 조금 더 기지개를 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장이 대형주 쪽으로 좀 더 충격이 나온다. 중소형주가 방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좀 한 단계 오른 중소형주도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흐름들에 대한 동향들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게다가 이제 외국인들이 안 사주니까 대형주가 좀 정체가 되고 오히려 기회 요인을 또 최근에 움직이는 게 바이오 쪽이죠. 바이오와 함께 또 어제 수급 동향을 살펴보다 보니까 의외로 외국인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변화가 좀 더 눈에 띄는 것 같고요. 기관도 살짝 그런 쪽으로 변화가 들어오게 되면 약간 주가가 이제 그동안 좀 많이 쳐렸던 섹터의 대표 주자가 변화가 들어오는, 대표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또 하나의 부각이 됐었을 때 오히려 중소형주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드는 기반이 될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대형주도 수급 때문에 좀 흔들린다라고 하게 되면 더 중소형주가 강하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자신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이만큼 오른 중소형주를 또 쫓아가면서 매매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좀 기다려보는 게 또 다른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기다리다가 언제 사나요? 네, 근데 가격 맞으면 사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일단 이런 시장의 시속 게임들 확인하는 구간 같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그래도 어떤 수급과 관련된 쪽에서 외국인들의 변화나 흐름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진입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분기 실적 동향들 확인하고, 아마 이게 미국을 필두로 이제 국내 시장도 계속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서 확인하되 아마 1분기 실적 좋다고 해서 주가는 또 쭉쭉 가는 게 아니라 약간 또 차익 매물도 나오겠죠. 근데 이 부분이 2분기까지 괜찮다라고, 그러니까 2분기도 훨씬 더 좋다는 기준으로는 이런 단기 조정 나올 때 사는 게 맞겠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실적의 눈높이가 높아지되 다음 분기나 아니면 올해 내내까지 좋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관심권에게 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오늘은 또 삼성전자의 백악관에서 이제 CEO 초청과 관련된 회의 쪽에서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대한 설비나 아니면 공장을 다시 확대시키는 쪽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에 대한 변화가 크겠죠. 이런 쪽을 봤을 때 오늘 반도체 관련된 주들도 다시 보자라는 측면 쪽에서 여전히 지금 시장은 좀 재미없고 정치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간 관망세를 보이되 가격 메리트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바이앤홀드 전략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대형주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그간 좀 강세를 이어온 중소형주들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는 전략들도 함께 세워주셨고요. 또 1분기 실적과 함께 2분기 그리고 그 이후의 실적 개선 기대되는 쪽으로의 관심도 같이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 할게요. IR 분석계신 허반석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리포트 준비해 주셨을지 화면으로 먼저 확인할게요.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SK텔레콤이고요. 지배구조, 실적, 자회사 이렇게 3박자를 모두 갖췄다는 내용 종목 리포트인데요. 바로 함께 들어볼게요. 네, 오늘 살펴볼 리포트는 SK텔레콤의 기업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은 산업과 섹터에 대한 리포트, 통신업종 살펴봤고요. 화요일부터는 그 안에서 어떠한 종목들을 볼 수 있을지, 그중에 오늘은 SK텔레콤을 자세히 좀 뜯어보고자 합니다. 두 개의 리포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리포트는 지배구조 개편 시사점이라는 3월 29일 발간된 메르츠증권의 리포트이고요. 두 번째는 실적 개선과 자회사 평가라고 하는 4월 6일자 SK증권의 리포트입니다. 이 첫 번째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난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국 주주총회에서 승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업 지배구조 개편 한 축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한 축은 분기 배당을 지급하겠다라는 또 다른 한 축, 이렇게 주요하게 두 개의 골자로 주주총회가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도 리포트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배구조 개편은 현재 SK그룹 자체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는 투자회사로 거듭나겠다라는 이야기들을 보도를 통해서도 좀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SK의 현재 손자회사 격인 SK하이닉스를 이제 SK하이닉스도 뭔가 투자 또는 인수합병, M&A 쪽으로의 역할을 하고 싶은데 지금 지배구조상 손자회사는 SK텔레콤, SK하이닉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활발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걸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배구조 개편의 골자는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올라오는 자회사의 지위를 갖게 되고 뭔가 투자나 인수합병에 있어서 보다 자유로운 위치를 얻게 하기 위함, 여기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까지도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앞으로 어떠한 투자를 하게 될지도 이 SK텔레콤의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부분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업계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조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SK하이닉스의 보다 자유로운 투자 그리고 보다 자유로운 인수합병 추진,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라고만 인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서는 14일 정도, 15일, 16일께 SK텔레콤 사내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일부 공개될 예정입니다. 그렇게 다들 전망을 하고 있고요. 지배구조 개편 작업 통상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올해 말 조세특례 제한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행위 요건이 조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본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속도감 있게 이제는 진행이 될 것이다. 지배구조 개편 작업 상반기 안으로 조금 빠르게 시행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SK텔레콤을 통신업종에서 보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 정기 주주총회에서 진행된 지배구조 개편을 보셔야 되고,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는 SK하이닉스가 보다 자유로운 투자와 인수합병, M&A 진행을 하기 위함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을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리하는 방법,
그리고 지주회사와 사업회사의 지분 공개 매수, 결국 SK와 SK텔레콤 지주회사 간의 합병,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지배구조 개편은 오너 일가의 지분율을 높이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러면 그룹의 최정점에 있는 SK의 주가는 올라가고 SK텔레콤의 주가는 내려가야 오너 일가에게 좋은 거 아니냐라는 당연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SK텔레콤을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지주회사로 분할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업회사의 지분 가치가 올라갈수록 SK 또는 오너 일가의 현물 출자에 따른 신주 배정 물량이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합병 과정에서 이렇게 되면 오너 지분율 희석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라고 하는데요. 여차 설명들을 조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SK텔레콤의 주가를 일부러 누를, SK텔레콤의 주가가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SK텔레콤의 주가가 오르고 그런다고 해서 오너 일가의 지분율에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일부 중론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겠고요. SK 주가가 높아져야 오너 일가에게 좋다. 이러한 단순 산식도 일부 들어맞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배구조 개편들에 있어서 왕왕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는 있지만 SK 그룹주의 SK 정점에 있는 지주회사의 주가는 올라가고 SK텔레콤의 주가는 떨어져야 한다. 이러한 단순한 산식은 맞지 않는다. 그래서 SK텔레콤의 주가 향후 전망 괜찮다. 앞으로 지배 구조 개편이나 아니면 자회사, 실적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 펀더멘털을 통해서 주가는 반영될 것이고 오히려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SK텔레콤이 중간 지주회사로서 사업회사와 투자회사로 분할됐을 때에 합쳐지는 시총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을 본다면 오히려 SK텔레콤 조정 시마다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매력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실적과 자회사 평가를 보면요. 현재 SK텔레콤 여전히 이동통신 사업 쪽에서 전 부문 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성장 기조 여전히 이어지고 있고요. 이동통신 부문에 있어서 5G 가입자 증가를 바탕으로 본격 반등할 전망이다라고 현재 SK증권에서 4월 6일 리포트를 발간을 했지만 이미 SK텔레콤 지배구조 개편 주주총회와 맞닿아서 주가는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 너무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조정 시에 한번 꼭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왜? 올해 지배구조 개편도 있기 때문에 라는 부분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원스토어라고 하는 구글 플레이와 같은 어플리케이션 공급 판매 앱이 있습니다. 그 부분, 그리고 보안 전문 기업이죠. ADT, 그리고 이커머스 시장은 11번가를 통해서 아마존과의 협업이 예정되어 있고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모빌리티 분야는 우버와 협력을 하겠다 공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자회사 부분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포트폴리오가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탄탄한 자회사와 우버나 아마존과 같은 글로벌 파트너십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성장 동력은 확보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ADT나 원스토어 이런 부분들도 상장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SK텔레콤의 성장 동력 또는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긍정적일 전망이다라고 리포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분할로 부각될 자회사 가치 결국 미디어, 융합 보안 ADT죠. 이커머스 11번가, 모빌리티, 우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자회사 가치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동통신, MNO 사업 부문의 매출 비중이 63%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에 있어서 기본적인 펀더멘털은 훼손되지 않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ADT, 원스토어, 11번가 우버와의 협력 관계를 갖고 있는 모빌리티 분야까지도 탄탄한 자회사, 여전히 유망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SK텔레콤의 합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조금 유력해 보이는 사업회사와 투자회사 두 개의 회사로 분리됐을 때의 합산 시총은 지금보다 높을 것이다. 높을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5G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통신 3사 중에 46%를 넘기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 기본적인 일, 그리고 앞으로 자회사의 일까지도 좋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지배구조 플러스 실적 플러스 자회사라고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의 실적과 영업이익률을 한번 보면 20년도 1분기부터는 영업이익률이 6%, 길어야 7.8%, 높아야 이렇게 좀 유지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영업이익률이 7%대에서부터 7.9%, 3분기에 이르러서는 8.4%까지 영업이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기별 실적 영업이익 여전히 증가세고요. 영업이익률은 6.8%에서 올해 8.4%까지 증가할 전망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SK텔레콤의 관심은 꾸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 개편을 좀 살펴보면 현재 20년도 말 기준으로 SK는 오너 일가가 SK를 지배하고 SK가 그 아래 머티리얼즈, 이노베이션, 텔레콤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SK텔레콤 아래에 SK하이닉스와 인크로스, 드리머스 컴퍼니, 11번가, 브로드밴드 등등이 들어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원스토어나 ADT 캡스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티넷 모빌리티까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컨텐츠 웨이브 OTT 시장도 늘어나고 있고요. 11번가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시장에서 IPTV를 담당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도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하필이면 SK텔레콤의 자회사로 있고 SK 그리고 자회사 SK텔레콤 그리고 손자회사 SK하이닉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바람에 SK하이닉스의 투자나 인수합병, M&A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현재로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뀌느냐? 공통적인 부분을 한번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놓았는데요. 현재는 SK, SK텔레콤, SK하이닉스 결국 SK의 손자회사로 SK하이닉스가 들어있는데 SK텔레콤 중간 지주회사를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SK하이닉스가 자회사로 편입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SK와 SK텔레콤의 중간 지주회사, 합병된 중간 지주회사가 탄생이 되고 SK텔레콤은 사업회사로, 통신부문 등의 사업회사로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또 다른 이 부분으로 자회사 지위가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SK하이닉스가 투자, 인수합병, M&A를 진행할 수 있는 지위로 올라서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결국 주요 이 지배구조 개편안의 골자이기 때문에 오늘은 통신업종 그리고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SK하이닉스가 어떠한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어떠한 기업과 인수합병을 이루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전망을 해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기술적 분석을 해보자면요. SK텔레콤의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현 구간대가 일부 SK텔레콤이 가보지 않았던 길 또는 통과하지 못했던 그 라인에 맞춰져 있습니다. 가격대로 본다면 28만 5천 원 또는 30만 원 언저리가 될 것입니다. 그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야 할 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이 지배구조 개편안이 통과되고 투자회사 그리고 사업회사가 합산된 시총으로 따지면 결단코 30만 원은 통과해야 된다, 넘어서야 된다라는 부분들 대부분 중론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부 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뭐 통신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강한 그리고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상승 이후에 또 한 번의 슈팅이 나온 이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결단코 어렵다라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일부 지배구조 개편을 추진함에 있어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매수를 하셔야 된다. 지금에서는 가격적으로는 너무 높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나는 SK텔레콤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한 이후 그리고 SK하이닉스에 뭔가 투자나 M&A가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도 나는 볼 여유가 있다라고 하신다더라도 26만 원과 가장 가까운 그러한 선에서 한번 분할로 접근을 하셔야 일부 안전한 가격대에 접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 한번 오늘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 개편안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한번 살펴보았고요. SK텔레콤은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 실적, 그리고 탄탄한 자회사 이슈까지도 받는다 한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에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지배구조 개편은 앞으로 진행됨에 따라서 주가가 출렁이더라도 보유자 관점에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으니 잘 지켜가 보시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리포트 두 가지 모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함께 올려드리고 있고요. 클립 영상과 함께 이번 주에는 통신 업종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토론회 장이 열려 있으니까 함께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SK텔레콤 리포트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번 주는 통신주들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업종 리포트를 시작으로 오늘은 SK텔레콤 종목 리포트 함께 살펴봤는데 5G 시장 점유율 증가 측면과 함께 또 올해 영업이익률 증대도 전망된다는 점, 그리고 이 탄탄한 자회사로 중장기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짚어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죠. 14일을 전후로 해서 이번 주에 지배구조 개편이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지배구조 개편, 실적 개선, 그리고 자회사 재평가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격은 다소 높은 측면이 있다. 좀 조정받을 시에 꼭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까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은 내용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은 저의 포트폴리오를 채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익 포트 시간인데요. 이 시간은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저희 포트폴리오 하나씩 채워보고 있죠. 이주현 전문위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는 오늘의 종목들도 이야기 나누기 전에 어떻게 운영되는지 먼저 이야기 나누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투자 성향부터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형이라면 고수익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고수익 장기 포트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선택해서 저희와 함께 목표 수익률 달성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저희 포트폴리오 확인하도록 하죠. 자,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보성 파워텍 올라와 있고요. 편입 날짜는 4월 5일입니다. 매수가 2,665원에 매수했고요. 목표가 3,000원 달성하고 수익률 15% 달성했습니다. 이어서 장기 포트 함께 확인하시죠. 네, 두 종목 올라와 있습니다. 성창기업지주 4월 7일에 편입했고요. 지금 7%가량의 수익률, 그리고 IS동서 어제였죠. 4월 12일에 편입했습니다. 현재 0.5%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 8.2%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단기 포트, 장기 포트 합해서 세 종목이 들어와 있는데 모두 다 잘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늘은 건설주 이야기부터 한번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저녁 방송 주유소에서 우리 이주현 전문위원께서 추천을 해주셨던 동신건설 계속해서 잘 가고 있는데, 자, 과연 이 종목 리뷰와 함께 과연 건설주들 언제까지 잘 갈지 이 섹터 전망도 같이 짚어주시죠. 네, 지금 뭐 동신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설 섹터의 영향도 뭐 조금 받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기존에 이제 그 이재명 테마로 알려져 있던 대선주였다라는 부분에서 건설 섹터들이 잘 가는데 추후에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왜 안 가냐 이런 얘기가 안 나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한가 이후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좀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윗꼬리를 좀 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 대선 관련주들의 특성상 지금 아직은 여전히 상승 흐름으로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10,000원에서 한 차례 60,000원까지의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N자 상승의 폭으로 계산해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상승 여유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닥권에서 한 10배 정도가 오른 종목입니다. 물론 대선주들이 굉장히 강한 테마이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여기서 신규로 좀 접근을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다면 좀 자제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지금 대선주들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좀 상승을 도모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인물이 조금 다른 경향들은 있지만 결국 대선 시기가 이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러한 종목들 역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지금은 너무 이렇게 많이 오른 것보다는 바닥권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다시 상승세로 돌리려고 하는 그런 대선주들을 여러분들 좀 발굴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건설 섹터 어저께 이제 뭐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이건홀딩스, 그러니까 건자재 관련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건홀딩스라든지 뭐 이렇게 지금 보시는 오하임 IN이라든지 시공테크, 뭐 동아기업에서 이건산업, KCC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벽산도 지난번에 제가 시초가 공략으로 말씀드렸던 종목이었는데 뭐 많이 올랐고요. 선창산업 역시 지금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그 성창기업 지주 저희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는 성창도 요런 건설과 연관이 있는 마룻바닥 이제 자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 건자재 관련 섹터들과 함께 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은데, 건자재뿐만이 아니라 이제 건설 섹터 전체가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뭐 SOC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한번 잘 보시게 되면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들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아직 실적이 좀 미비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설주들을 공략을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신경을 쓰셔가지고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실적은 조금 미미하지만 뭐 자본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점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해보신다면 괜찮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강세장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건설 섹터들이 얼마나 상승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면 뭐 거의 뭐 5년에서 한 10년 가량 주가가 계속 하방으로 밀렸던 그런 흐름들이 건설 섹터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이제 추세들을 돌파하고 상승으로 전환시킨 부분이라 저는 좀 이 상승세가 좀 굉장히 크게 이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뭐 큰 그림에서의 이제 중심 가격 정도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상승폭이 이제 한 10에서 한 15%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큰 박스권을 그렸다가 상승 추세에 들였을 때 한 1년에서 길게는 뭐 1년, 3년씩 뭐 이렇게 움직였던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충분히 긴 시간에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요즘 이제 유동성 장세가 이제 들어서면서 시장이 자금 굉장히 많이 풀린 이후에 모든 흐름들이 좀 굉장히 빠르게 템포가 굉장히 빨라졌다라는 부분이 조금 관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상승은 못할지라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대건설 같이 이런 식으로 기간 조정을 한 차례씩 겪어가면서
파동을 그려가면서 이런 상승 흐름들은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당분간 2분기 지나는 시점, 그러니까 하반기 지나는 시점까지는 여러분들이 건설 섹터는 조금씩 좀 매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건설주들 그리고 건설 섹터 내에서의 실적이 좀 받쳐주는 종목들이나 실적이 폭증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신다면 좋은 성적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건설주들의 전망 같이 짚어봤고요. 자, 또 섹터, 강세 섹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강세를 보였고 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섹터가 좋은 흐름을 보일지 같이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전일 강세 섹터는 아무래도 이제 진단키트 관련 주들의 반등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그런 진단키트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OLED 관련된 섹터들도 괜찮은 흐름이 나와줬었고 건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수산 sek터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수산 섹터도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좀 강하게 시세들이 나왔습니다. 원전 방류 이제 오염수를 이제 방류한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나오고 있었고 이제 가시화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주시푸드라든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CJ 시푸드라든지 이런 수산 관련주들 지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또 그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관련주들이 한 차례 좀 반짝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섹터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이제 실적 시즌 이제 완전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실적이 좀 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조금 선별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선 관련주들, 미중 갈등 관련주들, 그리고 방산주들을 오늘은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오늘 시장이 어제 저녁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 전에 5일선을 살려두긴 했지만 오늘 5일선 부분에서 또 한 차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전히 저점을 계속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서 큰 폭의 조정은 아직은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고 단기적인 조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 이제 1000스탁 1000포인트를 넘어선 코스닥은 저항을 돌파했기 때문에 한 차례 이제 눌림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눌림이 이제 상승 운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느냐 아니면 개파락 출발해서 밑으로 눌리느냐 그 차이가 될 것 같지만 오늘 제 생각에는 일단 좀 눌리는 흐름이 만들어질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시장이 조정이 받을 때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섹터가 아무래도 식품주, 요즘 최근에 식품주도 굉장히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식품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주들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스토리 관련주라든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굉장히 이렇게 선명하게 맞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미중 갈등 관련주들 유니온이라든지 유니온 머티리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어저께 소개해드렸던 빅텍 방산주 관련주로 지금 흐름이 상방으로 돌리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 시장이 조정이 나온다면 여러분들 이런 조정 나올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저점 매수를 노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분할 매수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시장 조정 가능성 일단 전해주셨고요. 시장의 소폭 조정 안에서 식품과 대선 관련주 그리고 미중 갈등 또 방산주들의 흐름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투자 작전 함께 잘 세워드렸습니다. 이제 이 작전 가지고 실전 매매로 들어가 봐야겠죠?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